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표현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옴질리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옴질리교의 파산 가장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해산명령, 파산 절차,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 후계단체,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 관한 법률이 99년 12월 27일에 시행되자 공안조사청 장관은 당일 공안심사위원회 옴질리교 교단이 3년간 감찰 처분을 받을 것을 청구한다. 공안조사청의 감찰 처분이 시작되면 공안조사관이 옴질리교 교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들어가 설비와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옴질리교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옴질리교 교단 내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 혹은 단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기에 감찰 처분 기간은 최장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감찰 처분이 필요한 경우 매번 공안심사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감찰 처분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옴질리교 교단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옴질리교 교단이 마스모토 치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2000년 1월 18일에는 교단이 자행한 각종 범행에 다수의 옴질리교 간부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교단의 이름을 종교단체 알레프로 바꾸겠다고 공표했으며 공교롭게도 파산관제인에게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안심사위원회는 2000년 1월 28일에 옴질리교에 대한 3년간의 감찰 처분을 결정한다. 아주 일본 정부에서 독이 올랐죠. 옴질리교는 2000년 2월 4일 종교단체 이름을 알레프로 바꾼다. 사실상의 주류 후계단체인 알레프는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마스모토 치조의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하지만 교단 내부 감시를 지속하던 공안조사청의 견해는 달랐다. 그런 가운데 2000년 7월에 러시아에 남아있던 옴질리교 신자 중 일부가 마스모토 치지오 탈환을 목표로 일본 국내에서 연속 폭탄 테러를 저지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동 소총과 자작폭탄 등을 준비하던 중 러시아 국내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죠. 유명하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 대거 지금 숙청됐죠. 푸틴에 의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공안심사위원회는 첫 감찰 처분 이후 약 3년이 지난 2003년 1월 23일에 감찰 처분 기간을 또 갱신하죠. 첫 감찰 처분 갱신 이후 알레프 내부에서 매우 첨예한 노선 대립이 발발한다. 마스모토 치조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단 지도부가 마스모토 치조의 설법 비디오나 마스모토 치조의 뇌파와 동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헤드기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자 반대파가 이에 반발한 것이다. 양측의 대립으로 교단 수익이 줄어들고 신자도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자 결국 지도부는 실각하고 마스모토 치조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세력이 교단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는 등 반목이 이어진다. 공안심사위원회는 2006년 1월 23일에 알레프가 마스모토 치조의 설법에 여전히 경도되어 있으며 교단 내부의 절대자인 마스모토 치조의 존재가 교단 존립의 기반이라고 판단해 두 번째 감찰 처분 갱신을 결정한다. 그래서 3년이죠. 9년 동안. 알레프 내부에서 교단이 마스모토 치조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유 후미히로는 이 두 번째 감찰 처분 갱신 이후 약 1년이 지난 2007년 3월에 결국 알레프를 이탈한다. 그뒤 2007년 5월 7일에 독자적인 세력인 비치고리라는 단체를 설립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알레프는 2008년 5월에 마스모토 치조에 대한 종교적인 규의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마스모토 치조 회귀 노선을 천명하며 명실상부한 옴질리교 주류파 후계단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2009년 1월 23일 공안심사위원회는 알레프와 비치고리 두 단체 모두에 대해 세 번째 감찰 처분 갱신을 결정한다. 비치고리도 마스모토 치조에 대한 종교적인 규의를 유지하면서 감찰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알레프는 마스모토 치조의 회귀 노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교단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알레프 시설 내부의 재단에 마스모토 치조의 사진 등이 다시 걸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다. 한편 비치고리는 자신들이 마스모토 치조에게서 벗어난 단체라고 주장하는 대외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공안심사위원회는 2012년 1월 23일에도
이 두 단체에 대한 감찰 처분을 뭐 계속 갱신하네요. 그렇죠? 살인을 암시하는 교리를 설파한 교재를 교단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자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한 수행을 시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교단의 교리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것이 네 번째 갱신이었다. 그래서 처음 3년, 한 번 갱신하면 6년, 두 번 갱신하면 9년, 세 번 갱신하면 12년, 네 번 갱신하면 15년이죠. 2012년 이후 알레프는 마스모토 치주에 대한 종교적인 귀의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동향 하나 감지된다. 마스모토 치주의 아들들에 관한 동향이다. 옴진리교는 티베트 불교의 교리도 일부 차용했으며 이를 활용해 혈통, 즉 마스모토 치주와 직계 가족에 대한 신격화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도했다. 마스모토 치주는 교단의 주요 간부기도 했으며 약제사 린치 살해 사건에 관여해 훗날 징역 6년형을 선고받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4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낳았다. 딸들은 옴진리교 교단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였으나 아들들은 96년 시점에서 장남이 3세, 차남이 2세라는 어린 나이였다. 마스모토 치주는 체포된 다음해인 1996년 6월 5일에 이 장남과 차남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옥중 지시를 내렸으며 이 지시에 따라 실제로 2주일 뒤인 96년 6월 19일에 마스모토 치주의 장녀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장남과 차남이 마스모토 치주를 대신해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됐다고 발표한다. 옴진리교의 교리 안에서는 마스모토 치주의 장남과 차남은 최종 해탈자인 상태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개인 신격화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나치게 어린 나이였기에 교단 운영이 전면에 나선 일은 거의 없었다. 뭐 티벳의 그 달라이라마하고 비슷한 거죠. 공안조사청은 2013년 가을 이후 마스모토 치조의 차남을 알레프 교단으로 복귀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장남 혹은 차남이 옴진리교 주류 후계 단체인 알레프로 복귀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외에도 마스모토 치조의 셋째 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대외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공안심사위원회는 2015년 1월 23일 알레프와 비치고리에 대한 5번째 감찰 처분을 갱신을 결정한다. 2017년 현재도 감찰 처분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1월에 다시 감찰 처분이 갱신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 이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네요. 아마 갱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알레프는 최근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세력 확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안조사청이 파악한 알레프의 신자 확보 활동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교단명을 숨기고 종교적인 색채도 감춘 채 요가, 점성술, 식사 모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SNS 교류 등을 통해 일반인과 폭넓게 접촉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종교, 요가, 정신세계 등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교단명을 감춘 요가 교실이나 스터디 모임 등 끌어들인다. 2단계인 요가 교실이나 스터디 모임에서는 1단계 작업을 담당한 신자가 아닌 다른 신자가 지도자 역할을 맡아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쌓아나간다. 또한 2단계에서는 마스모토 치조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그의 설법 내용을 해설하거나 지하철, 살인 사건 등은 교단 이외의 세력이 꾸민 음모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대상자가 교단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3단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구축되고 교단에 대한 저항감도 없어진 시점에서 교단명을 말하고 입교를 권유하는 것이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류의 신흥 종교가 교단명을 숨기고 신자를 모을 때 사용하는 매우 전형적인 수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레프는 신자의 자녀 등 교단과 어린 시절부터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혹은 미취학 아동에게 놀이를 통해 교리를 주입할 수 있도록 아동용 장난감을 활용한 교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무리를 빚고 있다. 알레프가 마스모토 치주에 대한 신앙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의 근거로 알레프 신자들이 기이한 행동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 알레프 신자들은 최근에는 마스모토 치조가 수감된 도쿄 구치소 주변을 굳이 외벽을 따라 몇 바퀴씩 도는 의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곤 한다. 마스모토 치조의 파워를 받기 위한 의식이라고 이 신자들은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마스모토 치조가 체포된 다음 해인 1990년 1월 9일에 내린 옥중 지시에 따른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 있는 건물 주변을 돌라는 지시가 20년 넘게 지켜지고 있는 셈이며 의도적으로 도쿄 구치소 주변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신자도 있을 정도로 간다. 그리고 이런
알레프의 신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옴질리교의 두 후계 단체인 알레프와 비치기 고리는 2016년에 약 130명의 신규 신자를 확보했으며 새롭게 거점 시설도 마련했다. 특히 신규 신자 가운데 34세 이하인 청년층의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살인 사건 등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옴질리교 신자는 일본에 약 1650명, 러시아에 46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과 예금 등을 합친 총 자산 규모는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9억 1천만 원에 달한다. 결국 일본은 옴질리교라는 종교 집단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럼에도 옴질리교가 표면적으로 소멸했을 뿐 지하의 잠복회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들을 규제할 명문화된 법을 통해 당당히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안조사청은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470명의 공안조사관을 동원해 일본 국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한 옴질리교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25번에 걸쳐 조사관이 직접 실내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감시를 실시했으며 교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신자를 경찰에 고발해 검찰이 기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옴질리교에 대한 감찰 처분 기한은 2018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사회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 3월 14일 지하철 살인 사건 발생 22주기를 앞두고 다카하시 시즈에 대표 등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은 법무성과 공안조사청을 방문해 옴질리교에 대한 감찰 처분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카하시 시즈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옴질리교 교단이 막대한 자산을 토대로 새롭게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배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7년 1월 20일 공안조사청은 공안심사위원회 옴질리교에 대한 3년간의 강찰 정갱신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에는 알레프와 비치고리 이외에 알레프에서 약 30명 정도의 신자가 이탈해 새롭게 구축한 단체에 대해서도 감찰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조사청 장관은 11월 20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모두 12번의 보고를 받았으며 76번의 실내 진입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 위험한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향후에도 감찰 처분을 엄격히 실시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옴질리교에 대한 일본 사회 감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선의를 구하는 방법. 옴질리교 후계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옴질리교 파산 절차는 꾸준히 진행됐다. 주로 후계단체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졌으며 파산관제인과 피해대책변호단은 긴밀한 협의 아래 옴질리교 후계단체의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산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0년이 지난 2006년 전후가 되면 파산관인 측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서도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들이 1원이라도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파산관제인 측의 열의는 식지 않았다. 파산관제인 측은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거나 매우 색다른 발상을 해낸다. 일반 채권자, 즉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옴질리교와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다가 옴질리교가 파산하면서 파산 절차에 참가하게 된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채권을 사건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줄 수 없는지 의사를 타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통상적인 파산 절차의 경우 20%를 해서하면 성공적인 사례로 친다는 점이 기본적인 배경이었다. 당시 일반 채권자들은 통상적인 파산 절차의 성공 사례 수준의 배당을 이미 받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이 시도 자체가 크게 사례에 어긋난 일은 아니었다.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던 사실도 파산관제인 측이 용기를 내볼 만한 요소로 작용했다. 일반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거래관계에서 이탈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법이다. 만약 옴질리교에 대한 채권을 갖고는 있지만 언제 얼마를 더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를 이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터였다. 그러나 돈은 돈이고 채권은 채권이다. 파산관제인이 피해자의 채권을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해소하기에 동분서주하듯 일반 채권자의 돈도 누군가의 생활과 미래가 걸린 소중한 돈이었다. 자신이 목적과 이상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한 결과 목적과 이상마저
당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관제인이죠. 옴질리그 사건 피해자가 아닌 817명의 채권자에게 서신을 보낸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 현재 파산관제에 처한 상황과 옴질리그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 현황 등을 전달한 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게 채권 양도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서신을 받은 817명의 채권자 가운데 682명이 2006년 12월 20일까지 답장을 보냈으며 32명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37명은 결론을 보류하고 싶다고 통보했다. 무려 약 75%에 해당하는 613명이 자신이 채권을 사건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파산관제인에게 전달했다. 여러 사정으로 답장을 하지 않거나 보류 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쪽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만했다. 돈은 돈이고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선의에서 우러난 배려와 협력을 보였다는 것은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 작은 기적은 기금 모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선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하는 일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만했다. 파산관제인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결코 막연하게 선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당신이 선의가 왜 필요한지, 그 선의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선의를 베풀 경우 당신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판단을 기다렸을 뿐이다. 이 사례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선의가 왜 필요한지, 그 선의를 보일 경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고 선의를 구하는 상대방이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때에 따라서는 75%의 확률로 선의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베풀어진 선의는 관계가 희박한 곳으로 유용될 염려 없이 온전히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할 만했다. 파산 절차 종료. 2008년 11월 26일 마지막 채권자 집회인 제17차 채권자 집회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개최됐다. 이후에는 자녀 사무를 처리하고 연도 말인 2009년 3월에 도쿄지방재판소가 파산 절차 종결을 선언하는 일만을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옴질리그 파산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3번의 중간 배당을 통해 옴질리그 사건 피해자들은 36.75%의 채권을 회수했다. 여기에 기금을 통해 모금된 돈으로 3.64%가 추가적으로 회수한데 파산 절차에 참여한 1201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액 약 38억 1천만 원 가운데 40.39%에 해당하는 약 15억 4천만 원을 10억 4천만 원을 배당받은 거 확인됐다.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3년 정도의 활동기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12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엄청나죠. 40%를 넘는 회수율은 실로 대단한 성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옴질리그 사건 피해자들이 가족의 생명이나 자신의 건강 같은 돈으로는 모두 피해받을 수 없는 것을 빼앗긴 뒤 최소한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파산 절차에 참가한 것이 감안하면 여전히 온전한 피해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2009년 3월 18일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제인이 옴질리기 교단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채권인 2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옴질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기구에 양도한다. 파산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이 지원기구가 나머지 채권을 회수해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옴질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기구는 95년 12월에 아베사부로 변호사를 찾아가 하상관제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우소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이사장직을,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가 부이사장직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옴질리고 후계단체인 알레프와 비치고리에게서 매년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69세였던 1995년 시점에서도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회원로였다. 그러나 그가 2010년에 향년 84세로 작고했을 때 일본의 주요 언론은 그의 부고를 전하면서 그가 12년 동안 큰 족적을 남긴 옴질리고 파산관제인으로서의 활약상을 특히 강조했다. 아무리 일본 사회가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파상관제인이 이 정도로 탁월한 교섭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피해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옴질리교 교수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데에만 골몰한 것은 아니었다. 옴질리교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상처 중에는 옴질리교 아동 문제로 불리는 것도 있었으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성을 쏟았다. 옴질리교 신자들은 오랫동안 집단 생활을 했으며 가족 전원이 입교하거나 출가한 경우에는 신자 가정이 매우 어린 자녀들도 옴질리교 교단 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95년 3월 22일에 경찰이 후지산 부근 옴질리교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집행했을 당시 교단 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던 아동들도 경찰에 보호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옴질리교가 마스모토 치주의 뇌파와 동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기가 통하는 헤드기어를 착용한 아동의 모습이 확인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다. 95년 4월 14일에 3세에서 14세 사이 아동 53명이 후지산 부근의 옴질리교 교단시설에서 인근 지자체의 중앙아동상담소로 옮겨진 것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옴질리교 교단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동들을 보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 뒤 약 5개월 동안 일본 전국 각지의 옴질리교 시설에서 아동 59명이 추가로 보호돼 일본 정부가 보호한 11세에서 15세 사이 옴질리교 신자 아동 모두 112명에 달했다.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 각 시설의 담당자들은 초기에는 옴질리교의 교리에 젖어든 아동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옴질리교 신자들은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으며 이 아동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연령보다 두세 살 정도 성장이 늦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누군가가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 마스모토 치주의 파워가 빠져나간다며 강하게 거부하거나 교단이 독가스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탓에 실외로 나가려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 아동들은 점차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96년 11월 시점까지 99명의 아동이 친척이나 옴질리교에서 탈퇴한 부모에게 보내져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13명이 경제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육시설에 성장하게 된다.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일본 사회 성인들이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었으나 거듭 말하지만 일본은 성인군자의 나라가 아니었고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옴질리교 신자, 특히 교단 주요 간부였던 신자의 자녀들이 취학 연령이 되자 지자체와 학교가 이들이 입학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부모가 옴질리교 신자라는 이유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법률가로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신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확보하는 활동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 지자체와 학교, 지역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했으며 그 결과 신자 자녀들의 등교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결국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자신이 70대를 바친 옴질리교 파상관제인으로서의 활약을 통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다. 엄청나네요. 언론의 책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의 의미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옴질리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사회,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은 문자 그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 누구도 적어도 민간 부분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들이 소홀히 처리한 일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들은 파산 절차를 통해 그들이 옴질리교에서 받아내야 할 돈의 40.39%를 받아냈다. 그렇다면 2008년 시점에서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할 때 두 가지 헤드라인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A. 옴질리교 파산 절차, 통상이 2배에 달하는 달성률을 보이며 마감. B.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 채권, 여전히 60%나 회수 안 돼. 이것이 바로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의 핵심이다. 저 두 문장은 모두 팩트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사면하는 주장은 가장 유명한 거짓말 중 하나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사람도 완벽하게 중립적인 문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쓴 문장이 완벽하게 중립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실을 보도할지 보도하지 않을지, 보도한다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로 보도할지, 그리고 그 보도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 모두 누군가가 사회적인 책무와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일이며, 그런 판단을 거쳐 나온 언론의 보도는 당연하게도 그 언론사가 사실 전달 이상의 책무를 이행한 결과물이다. 일본 언론은 옴질리교 파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보도할 때 명확하게
B루트를 선택한다. 여전히 60%를 회수 못해. 이런 거죠. 2008년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룬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옴질리그 사건 피해자의 채권이 아직 약 60%나 해소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혹은 옴질리그 후대의 단체가 아직 60% 가까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은 땡땡땡과 같은 표현으로 보도를 시작한다. 만약 일본 언론이 A 루트를 선택했다면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2008년은 옴질리가 최초로 자행한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이미 19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지하철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13년, 옴질리고 파산 절차가 시작한 지도 이미 12년이 지나 있었다. 이제 충분하지 않나? 일본에는 다른 중대사건의 피해자도 많다. 일본 사회는 이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같은 문장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공격했다면 일본 사회 여론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물론 일본 사회 구성원들은 언론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오랜 시간을 들여 한 가지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시도했다면 그 시도가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5년에서 10년 정도 꾸준히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를 공격하는 보도를 계속하면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들을 마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를 아직 최근까지도 목격해왔다. 세월호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원래 정치적인 성향을 덧씌울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참사 발생 하루 전까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사람들인 만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도 그런 행동을 해서 얻게 될 이익도 원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유가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정하게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기만 했어도 이 문제는 좌우 대립이나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한 문제로 남았을 것이고 한국 사회는 적어도 추가적인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한국 일부 정치 세력은 세월호 문제를 두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최소한 방치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일부 언론은 그 나날이 부풀어지던 반목과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전국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우렁차게 분열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져야 할 개인과 단체에게는 무거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들은 세월호를 잇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길인 것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착각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 내부에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방치한 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런 시도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엔 아직 문제점이 많은 국가다. 그러나 그런 일본에서도 언론들이 그들이 책무를 다했을 때 정치권이 느끼는 중압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이 아직 60%나 남았다라고 의제 설정을 완료하자 여론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질타하기 시작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 모임과 피해 대책 변호단, 파상관제인도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에 발신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모두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0% 가까이나 남아있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만약 피해자들이 피해를 급전적으로 회복한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근거가 될 법률이 없다면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했다. 일본 정부의 마지막 반격. 2008년 6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아래 순조롭게 성립한 옴질리고 범죄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네요. 공포된다. 급부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을 의미하며 그냥 주는 거죠. 12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옴질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법률은 1조에서 우선 지하철 살인사건을 비롯한 옴질리고의 무차별 대량 살상 행위는 폭력으로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한다는 목적 아래 자행된 악질적이고 중대한 테러리즘으로서의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뒤 이런 테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미중유의 참화를 겪었으며 또한 옴질리고가 교단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실행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맞선 사람이나 그 가족이 교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라는 이유로 살상행위 등의 범죄 행위에
희생된 것을 지적하고 국가가 이런 범죄 행위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 일본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법률의 취지를 설명한다. 옴질육의 범행을 막지 못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문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복을 돕는 것이 범죄 행위에 대항하는 길임을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법률의 취지가 취지인 만큼 옴질류가 자행한 각종 강력범죄 가운데 피해자가 옴질류 구성원이었던 사건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급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지하철 샤린 사건, 마스모토 샤린 사건, 사카모토 스시비 변호사 일가 사결 사건,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 샤린 습격 사건, 주차장 경영자 VX 습격 사건, 회사원 VX 살해 사건, 옴질류 피해자 모임 회장 VX 습격 사건, 공중사무소 사무장 감금치사 사건 등 8개 사건의 유가족류 피해자가 급부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제 옴질류 내의 교단 구성원들이 피해자, 살인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뺐던 얘기죠. 범행 내용의 잔악함과 피해자들이 일으켰을 분노를 생각하면 남성 신자 살해 사건, 약제사 린치 살해 사건, 현역 신자 고문 살해 사건 등은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옴질류의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성립된 법률 이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들 사건의 유가족의 권리는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고 후가적인 급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행에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도덕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법률이 규정한 급부금의 금액은 사망한 자의 유족 2천만엔,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장애 정도에 따라 3천만엔, 2,500만엔, 중상자 100만엔 등이었다. 피해로 추정되는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한 가지였다. 옴질류 사건 피해자의 범위, 특히 지하철 살인 사건과 마스모토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급부금 지급 대상이 된 8개의 사건 가운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의 범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 살인 사건과 마스모토 살인 사건이 정확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지하철 살인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밀집한 월요일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범행이 자행된 만큼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를 사건 피해자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마스모토 치조의 첫 공판 소식을 전한 96년 4월 24일.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2018년에 이제 사형 집행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일로부터, 체포한 날로부터 22년 지났죠. 보도사표는 당시 일본은 지하철 살인 사건의 사상자 수를 3,807명으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2000년대가 되면 지하철 살인 사건은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라고 보도된다.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피해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일견 가장 정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형사재판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피해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일견 가장 정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형사재판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 것이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의 권리 또한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된다. 따라서 재판이 문제없이 진행됐다면 객관적인 사실에 가장 가까운 사실을 확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최소한의 사실만을 밝혀내는 경우가 더 많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는다. 검사가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유지해 검사의 범행 입증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명백하게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되며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격언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한 최소한의 사실만이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다. 간혹 어떤 집단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집단 내부에서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재판이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일견 공정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 선을 넘어 재판 결과만을 신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립을 가장해 강자의 편을 드는 일인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역량이 있는 가해자가 형사재판 절차를 잘 무마하기만 하면 내부적으로도 불문에 붙이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옴질리고 사건은 형사재판이 밝혀내는 사실이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최소한이라는 것을 매우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다. 마스모토 치조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마스모토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7명과 7명과 중상자 4명, 지하철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12명과 중상자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하철 살인사건의 부상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게 집계된 것은 마스모토 치조의 재판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모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고 그들의 피해와 살인살포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들었다면 마스모토 치조는 2017년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검찰과 재판소는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마스모토 치조의 범행을 엄하게 담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사실만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법정에서 살인살포와 피해 사이 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인원만이 형사재판상의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어떤 집단의 무책임한 관리자처럼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했다면 일본 정부의 급부금을 받은 피해자의 숫자는 8개 사건을 모두 합쳐도 수십 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런 파렴치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파산 절차 참가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었다.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 유족 가운데 모두 1201명이 옴질리고 교단 파산 절차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일본 정부의 급부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12년 동안에 달하는 기간 동안 옴질리고 교단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201명의 노력은 물론 높이 평가할 만했지만 이들만을 옴질리고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결론이었다. 옴질리고 파산 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성명 등을 밝히고 교단과 대립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1201명이나 이런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다. 피해자 가운데는 교단과 직접 대립하는 오랜 투쟁을 감당할 입장이 아니어서 파산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이 한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었다. 만약 이러한 편의주의에 물든 결론을 일본 정부가 내렸다면 얼마간의 예산은 절약할 수 있었겠지만 정부가 피해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해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는 것으로 옴질리고의 범행에 대항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옴질리고 사건을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고 일본 정부의 급부금을 받는 피해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 정부가 막아내지 못한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 앞에는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반복해 피해자 규모를 수십 명으로 줄이는 길도 용기를 내 교단과 맞선 천수백 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도 놓여 있었다. 이들 모두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여론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피해자만을 인정해 어떻게든 사건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발상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옴질리고의 마지막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승리하는 길, 세 번째 선택지를 고른다. 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까지 피해자 숫자를 집계하는 숫자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를 통해 경시정이 파악하고 있던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 숫자의 급부금 신청으로 새롭게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의 숫자를 더한 총 6,583명을 옴질리고 사건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5명이었으며 특히 지하철 살인사건은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된 10명의 사망자 외에 1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의 숫자는 총 6,286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언론의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규모에 대한 보도가 약 6,300명으로 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옴질리고 사건은 일본이라는 현대국가를 종교의 외투를 입은 고대의 망령이 잔혹하게 짓밟은 사건이었다. 옴질리고는 고대 종교의 교리 가운데 일부를 차용하면서 그 시대의 잔악성까지 현대에 재현한 듯
일본 사회를 유린했다. 이들이 자행한 끔찍한 범죄에 현대 국가인 일본이 대항한 길은 길고 지루하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명쾌한 응징도 찾기 어려웠고 반걸음을 걷기에 수백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긴 여정이 끝에서 일본 정부는 마지막으로 현대 문명 국가다운 반격을 선보였다. 인간답게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은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하지 못한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의 숫자를 가능한 한 많이 집계했고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폭력으로 일본 정부를 전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옴질리교는 가장 통렬한 반격이었을 것이다. 지하철 살인사건 발생 이후 20년이 경과한 2015년에 되자 그동안의 옴질리교 사건 사후 처리 경과를 사회에 보고하는 각종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2015년 2월 5일에는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일본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옴질리교의 현황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신흥종교에 대항하는 일본 사회의 여러가지 노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는 옴질리교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3월 4일에는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모임의 다카하시 시지의 대표와 옴질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기구의 우스노미야 겐지 이사장, 나카무라 유지 부이사장이 나란히 일본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봤다. 민간 부분과 일본 정부의 옴질리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했지만 반성할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도 얼마든지 있었다. 또한 옴질리교의 폭주를 미연에 방지 못한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20년이 지난 2015년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2008년에 시행된 옴질리교 범죄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은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손질이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 법률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 6월 2일이었다. 삶을 되찾을 최소한의 권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견해라면 지나치게 아니한 주장이고 정치 세력의 입장이라면 지극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노력의 강도를 논의하기 전에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세월호 참사를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개인과 단체가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해가 여러 방면에서 최대한 복구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3년 만에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삶과 시간을 모두 바쳐가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것은 사건 해결의 시작이자 끝이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뒤에 이런 참사의 사후 처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 사회는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하철 살인사건 발생 직후부터 파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일본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오랜 기간 끈질기게 나갔다. 그 결과 옴질리교 교단을 붕괴시킬 수 있었으며 후계 단체가 사건 발생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옴질리교 문제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 그 누구도 돈을 요구하다니 유가족과 피해자로 진정성이 없다. 결국 돈이나 바라고 저러는 것이냐. 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같은 파렴치한 말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는 어리석고 치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마스모토 치조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옴질리교 경전도 자신을 믿고 따른 신자들의 명부도 아닌 도피자금 960만 2483엔이었다. 마지막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돈이었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받아내야 하는 것도 돈이어야 했다. 2017년 5월 17일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의 범인은 2017년 4월 13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으나 재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이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7년 8월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범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만한 판결이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범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30년 뒤 범인이 출소한 다음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에서도 일부분은 지속적으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5억 원을 모두 배상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형식적인 반성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가족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 범인이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과 피해자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되찾는 것은 아직 쉬운 일은 아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가락동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은 2017년 9월 7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된 2017년 9월 10일자 여성신문 인터넷판의 기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문답이 있었다. 여성신문 측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민사소송 승소 사실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남역 사건 손해배상 승소 판결 기사 댓글에 자식 팔아 배부르겠다는 악성 댓글도 봤다. 인간이 정말 잔인하다 느꼈다. 그 댓글에 그나마 있던 소송 생각도 없어졌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가족이 죽었는데 돈이나 따지고 있느냐며 성흉자 흉내를 내는 파렴치한 자들의 밑바닥은 고작 이 수준이다. 그들은 자신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인간성의 상실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 끔찍한 댓글이 한국 사회에 끼친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 백주의 사람을 살해한 범인은 적을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를 살해당한 유가족은 잊지도 않은 사회의 지탄을 우려하며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됐다. 손가락을 몇 번 돌려 살인범의 재산을 지켜주고 피해자의 유가족을 모욕했으니 인간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추악하고 비겁한 짓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언행을 보이는 파렴치한 자들이 기이한 특징 중 하나는 유독 피해자에게만 진정성이라는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실체도 불분명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기괴한 단어인 진정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가족은 진정성이 없다고 모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드는 유가족은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 같으니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약자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더욱 더 안락한 장소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돈을 받아야 한다. 그저 큰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책임을 져야 할 개인 및 단체에게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단체가 사용하던 의자와 책상과 연필 한 자루까지 모두 처분해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전례가 생기면 그 사회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한국을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 3월 30일에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런 시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싸다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시행하죠. 산업 현장에서 업주가 제대로 그 위험 관리를 못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죠. 그게 그동안의 산지 현장에서의 익면 경시푼조, 위험을 외주화하는 거죠. 외부화해서 직접 책임을 안 지고 자꾸 이렇게 하청, 자꾸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해 위험이 재해의 근본적으로 최초의 공사 책임자가 져야 되는데, 그 업주가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자꾸 하청 업체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작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때는 최소한의 보상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보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익이라는 요구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지길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능성이 낮은 도박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경우 안전 확보를 게을리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추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정도의 큰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셈인 사회를 만들어야만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존중받을 수 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운용 방법도 확정되지 않은 막대한 금액의 송금이 모이는 것을 많은 사람이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국민이 선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서 마지막 1원까지 받아내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였다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사회가 재인식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한국은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들,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벌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돈만 지급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한국 사회의 법과 사회적인 합의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한다. 그들이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1원이라도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실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인 이상 그 돈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해야 한다. 뜻깊은 곳에 써야 한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압박하는 도덕의 탈을 쓴 2차 가해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쓸지는 받은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만약 배상을 받은 사람이 선의로 배상 가운데 일부를 사회를 위해 쓴다면 그것은 칭송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돈은 가해자의 재산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도덕을 강요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다수의 무책임한 방관자들은 정작 가해자에게 기부나 사회 하나를 종용하는 용기는 내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받자마자 마치 사회가 당연히 받아가야 할 돈이라도 되는 듯 기분이 한원인을 주어 섬기는 것은 지극히 염치 없는 행동이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각종 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는 그들이 피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서 단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하고 당연히 되찾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들이 배상금으로 평소에 가지 못할 비싼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당당하게 잘 사는 사회가 그들이 진정성을 지키며 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단식 투쟁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돈을 벌던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회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다. 예, 연표입니다. 일본 옴질리의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84년 2월 14일 옴신선의 설립. 87년 7월에 옴신선회를 옴질리의로 명칭 변경. 11월 미국 뉴욕의 지부 설립. 88년 9월 신자 사망 사건 발생. 89년 남성 신자 살해 사건. 6월 옴질리그 피해 대책 변호단이 창설됩니다. 7월 후지산 부근에 옴질리그 시설군 건설 개시. 8월 29일 옴질리그 설립 등기 완료. 종교법인. 10월 11월 썬데이 마이니치 특종 연재. 10월 TBS 비디오 문제. 11월 4일 이건 나중에 밝혀진 거죠.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 이분이 아마 여기 이제 피해 대책 변호단에 주도하다가 보니까 종교 교단하고 이제 대립이 있어서 변호사 일가를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시하라 쇼코 마스모토 시조 이 교주죠. 제39회 중의원 선거 출마를 했는데 낙선됐습니다. 90년에 4월에 보툴리누 수견 살포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물무기죠. 10월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그 다음에 92년 9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부 설립. 이때 소련이 89년에 붕괴하죠. 그 다음에 91년도에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2년도에 이제 이때는 이제 89년도에 이미 소련이 망할 때는 러시아가 이제 이때 이제 러시아도 본문에 나왔죠. 상당히 혼돈된 뭔가 이제 사회 방향을 안 잡힌 그런 시절이죠. 이 시절에 소련이 망하고 그래서 이제 옴질류가 가장 먼저 창궐한 해외 나라가 된 거죠. 93년에 탄저균 분무위수 6월에 이제 샤린 화학가스죠. 제조 착수 뭐 핵무장 계획까지 합니다. 참 엄청나죠.
11월, 12월 창가학회 명예회장 샤린 습격 미수 사건. 94년 약제사 린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 샤린 습격 사건, 마스모토 샤린 사건, 현역 신자 고문 살해 사건, 저널리스트 포스겐 습격, 주차장 경영자 VX 신경가스죠. 습격 사건, 회사원 VX 살해 사건, 95년도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 이때부터 이제 사회 이제 옴질리고 피해자 모임 회장 VX 습격 사건, 공증사무소 사무장 감금 치사 사건, 보틀리누 수견 살포 미수, 리무진 모의, 3월 19일 종교학자 자택 폭탄 공격, 도쿄 총본부 도장 화염병 투척.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제 탕명환이라고 있었죠. 종교학자죠. 그러니까 이단, 특히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를 추적하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테러를 당했죠. 90년대. 이제 이분이 이제 공격하는 이제 기독교 교단에서 식칼 테러도 하고 이랬었죠. 돌아가셨나 하여튼 90년대 우리나라도 이게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이제 96년 나오죠. 이때 지하철 살인 사건 3월 20일 날 발생합니다. 95년도 3월 20일 강제 수사 엄질류 쭉 나옵니다. 97년, 98년 공조기금, 그쵸?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중간 배당, 99년, 그쵸? 여기까지만 나오네요. 12월 17일 감찰 처분 청구. 또 나오네요. 그쵸? 2000년, 2003년 공안심사위원회 옴질리고 감찰 처분 첫 갱신, 제2의 배당, 2차 배당, 중간 배당, 두 번째 갱신 쭉 나오죠. 2008년.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2018년) 아마 감찰 갱신 됐겠죠. 이게 이제 후 비치고리하고 뭐죠, 알레프인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결국 이제 파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산 거지, 옴질류교의 어떤 이런 악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이미 이제 예전에 밝혀진 거고, 특히 이제 파산 TV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파산관제인, 그렇죠? 그런 일본 아베 사부로 변호사, 그 다음에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 이런 피해 대책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 그분이 2010년도에 84세로 돌아가셨네요. 거의 70대 69세에서 12년간 하셨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고, 파산은 이제 요때 다 끝났죠. 여기 17차. 이게 마지막 집회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요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네요. 2010년도에. 그죠? 그래서 이제 파산 때문에, 일본 이런 종교법인 파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구나. 우리나라도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청해진 해운이었죠. 사실 껍데기 회사였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종교단체가 배우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일본 옴질리교의 전체적인, 저는 이제 책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이런 범행 내용이 싹 나오고, 마지막 이제 3부가 파산 절차 진행입니다. 파산 절차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해산명령, 검찰청의 해산명령,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테러 대책에 관한 이제 대량 살상,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